육아휴직도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꿉니까? 네, 사실 육아휴직에 여러 걸림돌이 있기는 한데 이 걸림돌 중에 하나가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커요. 맞죠. 네. 그래서 이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을 좀 덜 줄어들도록 부담이 덜하도록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이 원래는 육아휴직하면 12개월 동안 월에 최대 1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줬는데 올해부터 더 오릅니다. 첫 3개월 동안에는 250만 원, 네, 그리고 이후 3개월에 200만 원, 네. 그리고 나머지 6개월 동안에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새해가 밝으면서 금융자산시장에도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들 해부왕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 기자님 1년 만이에요. 그렇네요. 네, 1년 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오늘은 새해에 어울리는 아이템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창고 대방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경제 관련 내용 중심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 예금자 보호 한도가 늘어나는데요. 지금은 예금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이 금융회사별로 은행별로 5천만 원인데 이게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 5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사실은 2001년에 이 예금자 보호 한도 제도가 도입될 때 정한 거다 보니까 그동안 이거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24년 만에 1억으로 한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이거 바로 바뀌는 건 아니고 이달 중으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가 될 거고요. 그리고 1년 안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은행 업무 관련해서 한 가지 바뀌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차고 송금, 그러니까 보통 뭐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다든지 네. 아니면 5만 원 보내려고 했는데 공 하나 더 붙였을 때. 네, 공 하나 더 붙여서 50만 원 네. 송금했다든지 이렇게 차고 송금을 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을 받아가지고 먼저 이 잘못 보낸 사람한테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개인이 소송을 해서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 이 예보에서 5천만 원 미만의 차고 송금이면 일단 예보 돈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 돈을 이렇게 잘못 받은 사람, 그 사람을 대상으로 예보가 뭐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돈을 예보가 받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것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높아집니다. 여러 가지로 좀 차고 송금 이런 건 사실은 고령층일 경우에 더 많으신 편이잖아요. 네. 스마트폰 사용이나 아니면 ATM 사용할 때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엄마한테 잘못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엄마한테는 용돈 넉넉히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나온 경제정책 방향을 보니까 네. 자동차 개소세도 인하를 한대요. 이거 내수가 부진할 때 항상 나오는 정책인데 차가 좀 안 팔린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자동차 개별 소비세, 개소세라고 하죠. 이거를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30% 낮춰주고요. 또 노후된 차를 교체할 때도 또 개소세를 낮춰주는 그런 감면 방안을 추진을 합니다. 또 전기차도 많이 사라라고 이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는데요. 원래 전기차 보조금을 보통 2월에 지급 기준을 발표해서 연초에는 그러면 보조금 얼마나 주는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공백기가 항상 생겼거든요. 근데 이런 공백기도 없애겠다. 그래서 연초인 이달 셋째 주부터 보조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방안을 내놨고 또 만약에 전기차 보조금을 기업이 할인을 해준다라고 하면 보조금을 더 많이 줘서 가격을 더 싸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시행하겠다라는 걸 오늘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주 7일 택배 관련해서 5694님이 이런 의견 하나 주시네요. 제가 경기도 파주에서 택배 일 합니다. 주 7일 택배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이때 수입 감소가 없는 주 5일 근무제도 도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휴식권 확대가 추진됩니다. 더 도움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주시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정말 다들 천사시다. 다들 강유정님의 여러분들께서 저는 빨리 안 받아도 돼요. 저희 집은 천천히 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사회적으로 좀 나은 방향들 함께 고민해 봐야겠죠. 자, 근데 증시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공매도 이거 없으면은 한번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공매도 제도도 다시 시행이 되죠.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0년 3월부터 꽤 오래 공매도가 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 중간에 풀어준 적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 풀어준 게 아니고 이 2021년 5월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는 재개를 했다가 이후에 2023년 10월에 그 당시에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무차입 공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합법인 공매도는 누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주식을 빌려서 그 다음에 주식을 파는 공매도를 하는 그런 차입 공매도만 합법인데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주식 안 빌리고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나중에서 시장에서 사들이는 이 무차입 공매도, 이게 우리나라에선 불법인데 네. 이걸 하다가 들통이 난 거죠. 네,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그러니까요.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이랑 기관만 공매도가 편리하게 돼 있는 건 좀 문제다. 그래서 2023년 11월에 공매도가 다시 전체 모든 종목에 대해서 금지가 됐고 이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올해 3월 31일부터는 다시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이 공매도를 개인은 하기가 어렵고 외국인과 기관만 좀 자유롭게 할 수 네.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조금 평평하게,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하게 만들겠다, 이런 제도가 시행이 같이 되고요. 뭐 대표적으로 공매도를 하고 주식을 빌렸다가 갚아야 되는 기간이 개인은 90일이었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은 그런 제한이 없었거든요. 근데 3월 말부터는 개인이나 기관, 외국인 모두 90일, 그리고 연장을 하면 총 1년까지 주식을 빌릴 수 있도록 제도가 좀 바뀌고요. 또 이 무차익 공매도가 문제였으니까 이거를 예방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 3월 31일에 맞춰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동안 공매도에 대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과 함께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좀 바뀐다고 하는데 어떤 게 달라지나요? 네, 요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래서 새해부터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사면 이거는 주택으로 안 세겠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인 걸로 쳐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 때 지금 1주택자들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양도세를 좀 줄여주잖아요. 근데 이 혜택을 이 비수도권의 지역에 미분양 주택을 사면 여전히 유지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 미분양 주택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말까지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양도세 특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이 네. 기초연금 수급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줄여주는 방안, 이것도 새롭게 만들어지는데요.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부동산을 팔고 그 돈을 이제 연금 계좌에다가 넣으면 최대 1억 원에 대해서는 10%, 그러니까 즉 1,000만 원을 세액공제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큰 돈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대신에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이 양도하는 부동산, 그러니까 판 부동산을 이 10년 이상 보유를 했어야 되고요. 또 만약에 1억을 연금 계좌에 넣은 다음에 1,000만 원 세액공제 받고, 근데 이거를 이제 연금 계좌를 얼마 안 가서 헐었다. 이거는 세액공제 금액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부동산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게 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아파트를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아파트 이외에 빌라 이런 것들의 거래를 정부가 조금 더 활성화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그리고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무주택자로 쳐주겠다. 그러니까 청약을 할 때 이 1주택자들은 아무래도 불리하잖아요. 네. 무주택자들이 더 당첨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빌라를 안 사고 나 청약을 좀 기다려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는 이런 조건에 맞는 빌라 한 채까지는 무주택으로 칠 테니까 청약을 넣을 수 있게 할 테니까 좀 사셔라라는 정책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이나 빌라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나 청약에서 일종의 투명 망토를 씌워서 있지만 없는 걸로 저희가 쳐드릴게요. 이런
일시적인 정책적인 혜택입니다. 근데 실제로 빌라 시장으로 얼마나 가실 거냐. 결국은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게 문제일 텐데 맞습니다. 그나마 새해에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하고 희망을 걸어볼 만한 게 아마 출산율 제고 관련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 가지 정책이 좀 배려가 커진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아요. 지난해 좀 다사다난했지만 이 그나마 다행인 소식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 반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지난해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한 걸로 정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낳을 걸로 기대되는 아기 수를 따지는 게 이제 학계 출산율인데 이게 2023년에는 0.72명이었는데 작년에는 아마도 0.74명으로 반등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소폭이지만 네. 네. 근데 이게 다행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사실 0.74명이면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OECD 국가 평균 학계 출산율이 1.51명이고 이 OECD 국가 중에서 학계 출산율이 1보다 낮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출산을 크게 장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새해에는 결혼과 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신설이 됩니다. 먼저 일단 기업이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 이런 게 있죠. 이거를 전액 비과세합니다.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출산 지원금 관련해서 화제가 됐던 네. 게 이 부영그룹이 기억나요. 1억 네, 원. 맞아요. 네. 자녀를 자녀를 낳으면 1억을 바로 주겠다 한 명당. 하지만 통장에 꽂히는 돈은 1억 원이 안 될 거라며 말들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아니 기업이 이렇게 출산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세금은 안 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 올해부터는 이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 비과세가 안 됐을 때는 네. 총급여가 5천만 원인 분이 부영그룹에 다니면서 이 출산 지원금으로 1억을 받았다. 네. 그럼 원래는 2,440만 원을 세금으로 냈어야 돼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 출산 지원금이 비과세가 되니까 대략 260만 원만 근로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2천만 원 넘게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굉장한데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대신에 회사가 뭐 인센티브를 주는 우회로로 활용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세금 떼먹고 인센티브 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네. 좀 한도를 뒀어요. 그러니까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면 이 아기가 나온 이후에 2년 이내에 최대 2번까지 주는 거를 그것만 출산 지원금으로 인정해서 비과세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 기업들이 스스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 쓰는 거 여기에는 나라가 세금 안 떼갈 테니까 좀 더 기업들이 이런 데다가 적극적으로 돈 써라 이런 취지로 새해부터는 출산 지원금에는 세금을 안 뗀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아기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지원에는 뭐 어떤 혜택도 아깝지 않다.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원래 연말정산할 때 가족 수에 따라서 인적공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양쪽 다 받으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엄마든 아빠든 한쪽에서만 받으셔야 되는데 인적공제를 해주는 금액도 늘어나요? 네, 맞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액수가 지금보다 10만 원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첫째는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로는 40만 원 이거를 연말에 세액공제 받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자녀가 3명인 다둥이 가족 기준으로 작년에는 65만 원 세액공제를 받던 게 이 올해는 95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크죠. 네. 네. 그리고 또 혼인신고 많이 해라. 그러니까 결혼 많이 해라. 이걸 위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도 일시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니 혼인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 나라에서 그냥 사실 세액공제라는 게 사실상 나라에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그렇죠. 거랑 똑같은 건데, 캐시백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시적입니다. 대신에 지난해 혼인신고한 분 그리고 올해 내년 혼인신고하는 분 이 부부에 대해서는 한 명당 50만 원, 그러니까 둘이 부부가 합치면 100만 원을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대신에 뭐 이런 분이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혹시 이거 100만 원 받으려고 서류상 이혼했다가 결혼했다가 뭐 이렇게 하신 상습적으로 분들이 이혼했다가 결혼했다가 세액공제만 받고 다시 결혼하고 그럴 수도 아하, 있으니까 네.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생애에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기간에 했다고 하더라도 네. 세금을 더 줄여주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보통 어떤 제도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있긴 하더라고요. 그쵸. 알겠습니다. 한 번만 해준대요. 자, 육아휴직도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꿉니까? 네, 사실 육아휴직에 여러 걸림돌이 있기는 한데 이 걸림돌 중에 하나가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커요. 맞죠. 네. 그래서 이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을 좀 덜 줄어들도록 부담이 덜하도록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이 원래는 육아휴직하면 12개월 동안 월에 최대 1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줬는데 올해부터 더 오릅니다. 첫 3개월 동안에는 250만 원, 오. 네, 그리고 이후 3개월에 200만 원, 네. 그리고 나머지 6개월 동안에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12개월 육아휴직한다고 가정하고 이 총액 기준으로 따져보면 작년에는 1,800만 원이었던 게 이 올해부터는 2,310만 원, 그래서 510만 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늘어났지만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아직 낮은 금액인데 그렇죠. 첫 석 달 250만 원 정도는 돼야 기저귀는 버릴 때도 돈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작년까지는 육아휴직을 급여를 받더라도 바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한 다음에 6개월 이상 회사를 다니면 줬거든요. 이거 왜 볼모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휴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회사 그만두지 말고 회사를 다녀라. 그러니까 육아휴직의 취지 자체가 회사를 다니는 중간에 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컴백해라. 돌아와라라는 네. 취지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육아휴직하는 동안에 또 급여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냥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100% 주기로 했고요. 기간 자체도 좀 늘어납니다.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이 배우자 출산 휴가도 유급으로 쓸 수 있는 게 지금은 10일인데 20일로 늘어나고요. 근데 요거는 2월 23일 기준이죠? 2월 23일을 네. 기준으로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평일 기준 20일이니까 휴일 포함하면 한 달 가까이를 배우자도 출산휴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아이 낳고 복직한 다음에 이 아기가 어릴 때는 근로시간을 주당 5시간에서 많으면 2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최대 2년, 아이 나이도 만 8세 미만일 때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이 앞으로는 3년, 그리고 아이가 만 12세 미만일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됐습니다. 잘 됐네요. 이게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엄마들이 회사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학년만 일찍 와서 일찍 가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학년까지 코 흘리는 아이들 놔둬야 되니까. 아니 근데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염장환님이 그런 의견 주시네요. 육아휴직의 진짜 어려운 점은 누가 그 일을 대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셨는데 대체자, 그러니까 육아휴직 가신 분 대신 대체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선발을 하면 여기에도 정부가 지원을 이미 하고 있고 그 금액도 늘어납니다. 또 업무를 분담하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것도 늘어나고 더 많이 줍니다. 자, 우리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도 관심이 있을 만한 제도인데 청년 도약 계좌, 이거 말들이 한동안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올해 좀 바뀌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청년 도약 계좌가 그동안 취지는 좋은데 이게 실제로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이 청년 도약 계좌가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이 자산 형성할 수 있게 일정 금액을 스스로 예금을 하면 정부가 여기에 맞춰서 돈을 일정 금액을 같이 부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기존에 왜 이런 불만들이 있었느냐, 이거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불만이 있었냐면 만기까지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5년이에요. 길고요. 그리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이 전체 이거에 쓰려고 배정해둔 예산 중에 60% 이상이 지난해 남을 정도로 별로 이렇게 호응이 왜 없었어요. 인기가 없었을까요? 네, 일단 기간도 길고 말씀드린 대로 이 유지해야 되는 기간도 길고 좀 구조가 희한하게 짜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인기가 없었는데 이런 인기가 없었던 요인을 이제는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바뀌는 부분이 정부가 매칭해주는 돈이 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구조가 조금 이상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희한한 구조 봅시다. 네, 이 월에 청년 도약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게 70만 원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소득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두 다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건 똑같은데 소득이 적으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 예금 금액이 적고요. 네. 많으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예금 금액, 그러니까 매칭 금액이 더 많아요. 아니 내가 소득이 적은데 저금을 더 많이 하면 기특하다 궁둥이 팡팡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대신에 금액이 적은 대신에 매칭 비율을 조금 높이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좀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있다고 하면 한 달에 40만 원까지는 넣은 금액의 6%, 네. 그러니까 최대 24,000원을 정부가 매칭해서 넣어줘요. 근데 40만 원 이상 넣어도 그 이후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아. 근데 소득이 4,800만 원에서 6천만 원, 그러니까 더 높은 이 청년은 납입 한도인 7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정부가 매칭을 해줘요. 대신에 이 비율이 좀 더 낮습니다. 3%. 그래서 2만 1,000원을 지원해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소득이 많을수록 이 지원 대상 금액, 그러니까 저축을 유인하는 그런 금액 자체는 늘어나는데 동시에 지원 비율도 점점 낮아지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이면 이거 40만 원 이상 추가로 저축해도 어차피 정부가 똑같이 돈을 안 그렇죠. 주는데 더 이상 저축을 왜 해야 되냐 이런 저축할 유인이 사라지는 겁니다. 네. 정부 지원 구조 좀 희한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네, 이 점이 올해부터 개선이 되는데요. 이 소득 구간별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이 저축 한도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분이 40만 원 넘어서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3%를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2,400만 원 이하 청년이라면 기존에는 40만 원 저금하든 70만 원까지 저금하든 2만 4천 원만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70만 원 한도 채우면 월에 3만 3천 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환금성도 좀 더 좋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5년 만기 다 채워야 됐는데 앞으로는 3년 이상만 유지하면 이 중도 해지에도 이자 소득에 비과세해주는 혜택 받을 수 있고요. 또 정부가 지원해준 돈 이것도 60%까지는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납입한 원금의 40%까지는 전체 해지 안 해도 일부만 꺼내 쓸 수 있도록 좀 바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번 가입하면 네. 이거 5년이나 돈 묶이는 거 부담스러워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일단 가입을 하고 중간에 원금 꺼내 쓰거나 아니면 3년 후에는 중도 해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기존 가입자들 나 지금 가입돼 있는데 이거 네. 어떡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일단 기존 납입한 거 소급 적용은 안 되고요. 앞으로 납입할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들으시고 이거 좀 가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매달 초에 신청을 받고요. 여기서 승인이 돼야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끝으로 요거 짧게 전할까요? 올해부터 병사 월급도 오릅니다. 병장을 기준으로 하면 월에 200만 원이 넘나요? 네, 맞습니다. 이 병장 기준 월급이 15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요. 이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병 내일 준비 지원금. 이것도 청년들 자산 형성하라고 주는 지원금인데 이게 55만 원으로 오르면서 둘 합하면 한 달에 205만 원을 새해부터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선배님들 옛날 생각난다고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올해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군요.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40만 원이 늘어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죠. 2024년에는 165만 원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40만 원이 늘어난 205만 원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